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발달은 인생의 전 생애 중에서도 특히 되게 중요한 시기로 뇌 발달이나 정서적인 안정, 언어, 인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0에서 3세는 뇌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 시기에는 신경 가소성이 높아서 외부 환경과 경험이 뇌 구조와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자극과 환경이 뇌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학습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애정 결핍 등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애착이 형성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가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자존감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인지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획득하고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뤄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언어 발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태블릿 같은 일방향적인 미디어는 이런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스크린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어휘력이나 표현 언어 발달 등의 지연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래와의 놀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감소는 사회적 기술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들은 신체 활동 감소인데요.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은 당연히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들은 비만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기 전에 화면을 보는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의 질에 이제 저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집중력과 주의력의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이후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화면과 자극적인 콘텐츠는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덜 자극적인 상황에서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폭력적이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내용은 아이들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미디어에서 본 것들을 실제로 진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불안이나 공격성, 두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WHO하고 미국 소아정신과 학회,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어떻게 권장하고 있냐면요. 18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에게는 절대 미디어 사용을 이제 금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현실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18개월에서 2세 사이의 아이들은 만약에 이제 노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선택하고 부모와 함께 시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디어 사용이 되게 짧고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화면 속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이하의 미디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 내에는 교육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컨텐츠를 선택해야 하며 부모가 함께 시청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질문에 답해주는 방식으로 미디어 사용을 적극적인 학습 경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성 콘텐츠보다는 교육적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가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들이 잠깐 아이들 갖다가 캄다운 시키려고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스마트폰 주신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외식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형성되게 되면은 미디어 사용이 점차 일상적인 활동이나 특정 상황에서 조절이 어렵거나 이런 무조건 아이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외식 중에 아이가 되게 불안해한다거나 부모가 조금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짧고 적절한 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노출시킬지를 계획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보다는 차분하고 교육적인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노출시키는 계획적인 양육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착이라는 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은 이제 아이가 중요한 양육자하고 반복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에는 부모와 신체적인 접촉, 눈맞춤, 말투, 반응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디어가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경우 아이가 부모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미디어의 의존성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되게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대신해서 미디어에 노출되게 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미디어에 조금 더 의존성을 보이게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동요나 외국어 컨텐츠를 영유아에게 보여주는 것은 언어 학습에서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컨텐츠의 질이나 아이들의 연령, 부모님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언어 능력 습득이 굉장히 뛰어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 소리, 리듬, 억양 등을 익힐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언어 패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놀이하고 학습의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확장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외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영어 동요를 이해하고 같이 부르거나 내용을 설명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어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외국어 컨텐츠가 많은 이제 미디어 노출보다는 현실에서도 이런 외국어 노출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충분한 자극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부모님은 미디어를 아이를 보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마음가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역할을 되기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균형 잡히게 사용을 하시고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콘텐츠 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것들을 갖다 그대로 모델링하고 본받아가지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참여를 하시고 상호작용을 갖다가 이끌어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시간을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함께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내용을 아이에게 설명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명확한 규칙의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사용할 때 명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어떤 컨텐츠를 볼지에 대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정한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이 나중에 추후에 미디어 사용을 할 때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그것들을 갖다 통째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유해 컨텐츠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부적절한 유해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통제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안전한 컨텐츠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항상 함께 있거나 주기적으로 아이의 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미디어에 아이를 맡기지 마시고요. 직접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함께 놀고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사실 아이에게는 오롯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가 사실 일시적인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최초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제 연령을 보게 되면은 평균 2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50% 이상이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에서 5세 아이들도 1.5에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하고 인지 발달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양질의 컨텐츠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나 숫자, 색깔, 모양 등을 다루는 컨텐츠는 그 기초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자극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있는 혼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가 노출을 하게 되면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키고 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아이들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연습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하고 사회적인 발달인데요. 되게 좋은 적절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교육이나 공감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캐릭터들이 서로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이나 정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미디어 사용이 지나치게 일상화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될 경우 아이들은 공격성이나 불안감을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신체 발달인데요.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체 활동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만이나 근골격계 발달, 그다음에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잠자기 전에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서 아이가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요. 이때 보는 되게 자극적인 내용 자체가 아이들을 과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 시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력, 또 주의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과 자극적인 컨텐츠가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디어 사용 습관이 나중에 학교에서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ADHD 같은 주의력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늦게 사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책임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능력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디어 기기의 도입 시기를 늦추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 6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절대 소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현실 세계의 경험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개인 기기를 소유하게 되면 현실과 디지털 세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사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때도 소유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관리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교육용 앱이 필요하다 아니면 누구하고 영상통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소유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또래와의 연결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엄청 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학습과 놀이, 신체 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미루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지만 부모님의 지도와 사용 규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은 아이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도용,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사이버 폭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사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유하게 되면은 아이는 시간 관리나 콘텐츠 선택에서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학습과 놀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기기를 소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아이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2시간, 1시간 이렇게 정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은 이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시간, 그다음에 잠자기 전 1시간 전엔 사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통 본인도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조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앱을 보고 어떤 컨텐츠를 갖다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더 모니터링 하시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되게 유해한 앱과 컨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 교육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은 디지털 디톡스를 조금 도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가족이 이런 규정에 하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이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중독일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12개월 정도 이상 제가 얘기 드린 지금 이제 증상들이 조금 보인다고 하면은 약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생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게임 시간의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게임 시간을 조금 조절하려고 하는데 해도 실패하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게임 때문에 성적도 떨어져 학교도 가지 않아,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아, 잠도 안 자, 뭐 학교에는 맨날 지각해,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이미 벌써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당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우울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가 기존에 하던 활동들, 예를 들면 게임 외에도 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랬던 것들도 흥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중독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들을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볼 땐 태블릿을 통한 학습도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요. 근데 이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뭐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부모님의 감독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하고 병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특히 태블릿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조절시키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학습지의 사용이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에는 사실 학습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목표하고 일치하는지, 콘텐츠가 이제 아이의 학습 목표나 발달 단계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을 배우는 시기라면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컨텐츠를 조금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인 사고,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컨텐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부모님들이 미리 보시고 취사 선택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연령 적합성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좌절감을 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너무 복잡한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일방향적으로 컨텐츠에 그냥 빠져드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구매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심히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이제 일관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들이죠. 자녀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 시간, 공부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등을 갖다 전반적으로 일관적으로 세팅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사이버 불링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 SNS 상에서 함부로 사이버 불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상에서 에티켓 지켜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시간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적절히 제한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다고 하면은 디지털 사용한 후에 부모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미디어는 사실은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너무 이제 그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아이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부모님 스스로가 아이들한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